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정치권 협치도 점점 꼬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데요. 추경안 설명과 함께 청문 정국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지지율이 82%에 이르고 있는데 이렇게 고공행진의 배경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확연히 다른 행보 때문에 국민들이 이 박수와 찬사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소탈한 행보와 그다음에 격이 없는 그런 그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인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호남 총리를 이제 인준을 했고, 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인사에 대해서 지금 뭐 다소 그 논란은 있지만 비교적 인사를 잘 하고 있다라는 점이 또 아마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그다음에 그 국가 침해제, 치매 국가 책임제, 그다음에 소방관 에 대한 그 예우를 좀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 때문에 신뢰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대변인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뭐 이게 고리 깊으면 산이 높고 또 어둠이 깊을수록 또 새벽이 눈부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제가 항상 지난 30년이 지났습니다만 직선제 이제 6번째 대통령이면서 항상 임기 말에 대통령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또 대통령제에 이래서 문제점을 지적되어 왔는데 지난 특히나 탄핵 정부까지 거치면서 국민들의 이 대통령제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아주 컸던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은 뭐 문 대통령이 아주 인상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보들이 아주 신선했죠. 이 과거에 이전 대통령은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했던 데다가 근데 역대 대통령을 보면 항상 임기 초에는 이렇게 높았습니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 때 아주 그 지금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고요. 지금 저희들이 뭐 이전에 다 탄핵당하고 이랬다고 하지만 그 대통령들도 초기에는 상당히 높은 지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의 중진 원로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전선을 확대한다든가 이 초기에 이 높은 인기율 속에서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서두른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자칫 약간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도 상당히 경청해야 될 대목 같습니다. 네, 우려되는 점도 좀 지적해 주셨는데요. 문 대통령이 어제 열린 6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으로서 참석하는 거는 뭐 10년 만의 일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저 대통령 일정을 짜다 보면 이게 항상 그 국경일도 사실은 대통령이 참석한 국경일은 3.1절과 광복절은 항상 필수였고요. 또 이번에는 5.18도 참석하시고 했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참석할 때 이게 꺾어지는 해라고 5년 10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렇고 또 그 참석하는 것도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야 특히 이 60 항쟁이 남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지난번 기록을 찾아보니까 2013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해였는데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는 24주년인가 그랬습니다. 꺾어지는 해가 아니었는데 그때 이 기념사를 대신 이제 보냈는데 그때도 보면은 현대사의 군수령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크게 평가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60항쟁에 사실은 모든 지금 직선제로 대통령된 모든 대통령들은 사실은 60항쟁의 덕분에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직선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꾸었고 특히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하신 분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본격적으로 정치권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김희수, 강경화 이 세 후보자에 대한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참 난감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임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또 반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청문 보고서에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인사청문회를 끝난 이분들이 정말 그 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결격 사유가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권 초기에 서로 이제 뭐 힘겨루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국민들이 볼 때 좀 의아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김희수 소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상조
위원장도 그렇고 좀 갸우뚱스럽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82%가 나오는 거는 인사에 대해서도 잘 하고 계시다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야당이 지나치게 좀 정략적이거나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는 것은 조금 민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내일 이제 대통령께서 내일 시정연설하러 국회에 오시니까 좀 야당 대표랑 만나서 좀 격이 없는 대화를 좀 나누면서 이 문제가 좀 차분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김희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정치적인 후폭풍을 감당하고서라도 임명을 강행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전 정부에서도 사실은 국회나 야당의 특히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서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그 장관의 경우는 그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인준 청문회를 하지만 그건 평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다만 이 경우에서 그 지난 역대 정부에서 보면은 첫 청문회 때 상당히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를 했습니다. 이게 예. 왜 그러냐니까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이죠. 여론이 나빠지고 하면은 그 다음에 첫 계획 의제들을 추진하기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고 또 대통령 임명권자가 사실은 내정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번 경우는 좀 보면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나 또 여당으로서는 억울하다. 사실 이전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인선 발탁도 상당히 신선했다. 특히 외무장관을 첫 유리천장을 점뚫은 여성 장관인데다가 장관 후보자인데다가 비고시고요. 그런 신선한 점이 많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 왜 그러면 이런 여야의 충돌이 계속 반복되느냐 이 사실 악순환이거든요. 악순환인데 지난번에 우리 우원식 그 민주당 원내대표가 적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도 야당 때 이렇게 한 적이 있다, 심하게 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심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약간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항상 제가 국회 대비한 지켜보면은 민주당은 특히 이제 한국당, 보수당에 대해서 상당히 도덕적 우위를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훨씬 더 깨끗하고 또 유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특히나 이번에 인사청문 기준도 대통령이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세웠던 5가지 그 도덕 기준이거든요. 지난 역대 정부의 청문회에서 항상 문제되어 왔던 그런 기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기준을 내세웠고 또 항상 상대당을 특히 보수당을 비도덕적이고 무능하다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아주 좋고 또 유능한 인재를 발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어느 정부나 다 자기 정부가 이 우수성 그런 차이점을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 야당이 상당히 이제 감정이 좀 꼬인 것 같습니다. 항상 비난받아 왔고 비판받아 왔는데 더구나 5대 기준을 제시한 이 정부에서 첫 인사 청문회에 제출한 장관 후보자들에게 상당히 적지 않은 문제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는 대통령이 이제 이런 인사 기준을 제시했고 또 이런 추천을 했으니까 이 문제를 적절하게 사과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재발 방지.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을 좀 꼬이게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설명 방식에 있어서 이게 뭐 같은 사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질이 다르다라고 이제 이전 정부에서 문제됐던 인사 청문회의 그 쟁점과 좀 차별화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그런 게 있겠죠. 반복성, 의도성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위장 전입이라는 것은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언론계 출신입니다만 언론계 동료 중에 우리 특별히 도덕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한 친구도 자기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벌써 이게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 위장 전입이 켜지다.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좋은 학교를 갑니다. 우리나라가 학군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건 정말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위장 진입이 다르고 또 학군 배정을 위한 위장 진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굉장히 이런 문제에서 그 설명을 차별화하려는 거. 저는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실은 우리가 높은 기준을 제시했고 항상 우리가 높은 기준을 지키려고 살아왔는데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번에 너무 짧지 않았느냐. 검증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이 점은 정말 사과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 이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 마련하자.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정말 한미 정상회담도 바쁘고 여러 가지 바쁘니까 이분은 정말 양해해달라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허심탄회하게 왔으면 아마 이 문제가 덜 꼬였을 겁니다. 근데 약간 다른 설명. 그래도 우리는 훨씬 도덕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야당을 계속 자극하게 되고 야당은 그럴 것 같으면 똑같은 기준으로 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인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대통령께서 좀 더 충분히 설득을 하고 또 행보를 보이고 하면서 이 문제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앞서 뭐 설명을 하셨는데요. 네. 대통령이 유감 표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과를 하신 대목이고, 그다음에 유장 전입과 관련해서는 강경화 후보자를 내정할 때 미리 저희가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확치 않았던 그 정보 때문에 그 사과를 한 거고요. 그리고 강경화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진솔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가 물론 또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야당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뭐 소홀히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G20 행사도 눈앞에 있고요. 특히 저도 뭐 외교통일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초창기에 그 인사청문회 때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은 분명 맞습니다. 다만 장관 내정자 중에 정말 그 국민들의 정서법에 위반하고 실정법에도 위반되는 사안이 있는 분의 경우에 지명자가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철회된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병역 면탈로 자제분이 2분이나 군대를 안 갔거나 부동산 투기, 유장 전입이 그냥 줄줄이 이어지는 그런 좀 국민이 보기 민망할 정도의 사안이 있어서 그분이 스스로 그 자진 사퇴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초기 6개월 동안은 정말 협조를 당시 야당이 협조를 했습니다. 저도 당시에 유정복 행자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청문위원으로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높아진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좀 가하지 않나라는 게 국민 여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민의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국민의당의 야당으로서의 선명성 그리고 호남 민심 여기에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좀 지적들도 있는데 글쎄요, 뭐 국민의당의 속내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뒤에 하신 한 말 중에 구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할 것과 또 따로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어쨌거나 그 대통령 선거 결과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남의 민심을 반영한 게 지금 국민의당의 지표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으로서는 뭐 최종적으로는 유권자들, 지지 유권자 기반의 정서와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마 그 국민의당의 행보를 정하고 정책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또 준여당이라는 표현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어쨌든 호남에서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당이. 그래서 그 책임과 함께 또 비판할 건 비판하겠다는 이 균형점을 찾는데 그 균형점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 중리도 많고 또 과거에 많은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저는 이게 어떻게 보자면 우리 정치 발전의 한 단계라고 봅니다. 난 지금 호남 쪽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또 영남 쪽, 그게 보수 정당 지지 기반도 보면은 그 한국당하고 바른당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 양쪽에서 어떤 고정적인 그리고 오랜 전통적인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한다면은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진일보한, 그래서 지금 이 팽팽한 어떤 우리나라 절대적인 양당의 그 대립 구도가 아주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고 새로운 진전된 방안, 협치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앞서 의원님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청문회 검증 문턱이 참 높아지면서 18개 부처 중에 12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아직 지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아무래도 국정 운영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해법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 아마 오후에 그 인사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언론 보도를 이제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한 달 딱 지났고요. 검증 절차가 꽤 복잡하고 예.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본인이 써내는 것도 200가지 정도 되는 해당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인사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검증의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오후에 발표되는 것을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첫 국회 시정연설을 갖지 않습니까? 이 현지 대통령이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 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역대 대통령이 사실 국회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게 드문 일이었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마
거의 매년 국회 와서 연설을 했고 또 그래서 국회와 협치하는 방식, 국회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국회에 와서 동의를 구하고 연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추경 예산안의 그 적절한 국가재정법상의 기준에 맞는 것이냐라는 또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게 되는 것인데 일단은 대통령이 그 임기 초반에 한 달 될 쯤에 와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회에 협조를 구하고 국민에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잘 다뤄야 되는데 이게 형식만으로는 다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 국회에 가서 설득을 구했다라고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치면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 매번 국회를 왔었습니다. 또 중요한 사안에서 국회 연설했고 그러나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경우에 근데 지금 추경 예산안을 둘러싸고서 이게 국가재정법상의 기준에 맞는 것이냐 지금 근데 일자리 예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데 일자리 예산이 이번 추경 중에 실제로는 8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건 내년에 그냥 예산에 정식적으로 다시 본예산 때 논의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 야당 입장에서는 만일 그렇게 공무원을 내려놓으면은 공공기관 직원들을 내려놓으면은 그러면 이게 매년 반복되고 그 예산 규모가 커지거든요. 더구나 연금까지 부담이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새로운 그 일자리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혁신하는 데서 맞는 것이냐라는 데한 또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그 대통령이 내일 시정연설에서 적절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역시 이제 지금 이제 인사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만일 인사가 잘 안 풀리게 되면은 추경 예산안 통과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테고요. 지금 더구나 그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이 120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더구나 우리 국회 선진화법을 감안하면 쟁점 법안은 180석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제 야당, 특히 두 야당 이상의 협조가 아주 절실한 상황인데 이걸 위해서라도 근데 지금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인사청문회법 같은 경우에 아마 좀 전향적인 어떤 제안, 솔직하게 지금 그동안에 우리 검증기관이 없었지 않았느냐. 예. 검증기관이 없었는데 우리는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한다. 그런데 검증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같이 여야가 제도를 마련하자. 이런 어떤 전향적인 제안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지난 2월 달에 당시 여당이었죠. 한국당의 윤한홍 의원이 이 청문회법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윤리문제 청문회하고 업무능력 청문회를 구분하자라는 2단계 청문회 방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식 청문회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30여 가지 항목을 둘러싸고서 미리 후보자들한테 체크리스트를 합니다. 그 체크리스트에 만일 거짓말을 말하면 굉장히 큰 도덕적, 법적 문제가 되도록 해놓고 그걸 근거로 다 끝난 뒤에 여야 이제 국회의원들 상원에 가서 하원에 가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점이 나왔는데 이렇게 해명이 되었다. 그렇게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부 업무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미 지금은 야당이 됐습니다만 여당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본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으로 좀 더 전향적이고 어쨌든 사람들은 압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이번에 높은 도덕적 기준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짧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뽑을 때는 또 오늘 어떤 그 민주당 쪽에 참 원로 인사가 말씀했습니다만 사실 이분들 다 그때 이렇게 높은 벼슬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사소한 일이 있었던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러나 당초 약속했던 높은 도덕적 기준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다짐하는 것이 이번 추경 시정 예산 연설안에서 상당히 여야와 또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항에 빠진 청문 전국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내일 시정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 추경안이 재난에 가깝다라는 것이 문제인식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예. 청년 일자리가 체감률이 4% 실업률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는 공이다 모든 후보의 첫 번째 공약사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 부분 일자리를 7만 1,000개를 늘리겠다는 건데 이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야당과 대통령께 공감하고 소통한 것을 하다 보면 저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그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내일이 분수령이 된다고 보고요. 특히 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결국은 이제 저희가 얘기했다시피 그 높은 기준이긴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기준이라고 보고요. 앞서 이제 2005년 7월 28일 이전에 부동산 투기와 연루된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제외시키고 그 이후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로는 위장 전입 문제에 걸리는 분들은 아예 이제 거의 배제된다라는 게 이제 지난번에 그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방법과 관련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여야가 함께 논의를 좀 모아서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너무 지루하게 오래 가니까 국민들이 좀 식상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데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상황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 내일부터 전국 투어에 나설 계획인데요. 이 자유한국당의 당권 경쟁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짧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아무래도 홍준표 전 도지사께서 이슈를 많이 만드시는 분이고요. 지난 대선 경선 후보였기 때문에 좀 우위를 점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친박계와 이제 홍준표 전 도지사와의 관계 설정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꽤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분이 좀 말이 좀 센 편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좀 곤란한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국민의당에 의해서 3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가면은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시장도지사를 참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상당한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고 크게 보자면 당권은 지금 홍준표냐 비홍준표냐 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또 홍준표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준표 지사가 대선 후보와 그 이전까지 홍준표냐 아니면은 정말 새로운 한국당을 개혁할 새로운 인물의 홍준표냐 이 두 가지의 홍준표냐 홍준표 아니냐 또 이전의 홍준표냐 새로운 홍준표냐 이런 어떤 새로운 그 구도와 뚜렷한 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참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리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배신과 대담한 어떤 개혁 의지를 보여주느냐 이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